화성 화재로 다수의 인명 피해를 낸 리튬 전지 업체죠. 아리셀이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에서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아리셀 측은 보상에 집중하려고 한 것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만 대규모 사상자가 나온 상황에서 호화 변호인들을 꾸리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한편 어제 헌법재판소가 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리의 규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향후 친족 간의 재산범죄 수사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네. 헌재 판단에 따른 후폭풍을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화재 발생 닷새째를 맡고 있는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관련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23명의 사망자, 8명의 부상자를 낸 화성의 리튬 전지 제조업체죠. 아리셀의 공장 관계자들이 어제 피해 유가족들과 만남을 가졌는데요. 참사 발생한 지 이제 사흘 만이었기 때문에 좀 시기상 늦은 게 아니냐는 그 의문도 있는데 이유가 있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유족을 유족을 대표해가지고 대리하거나 의사를 조율할 유족 대표단이 꾸려지지 않았던 이유도 하나의 이유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사고 수습본부에서도 유족을 만나서 장례 절차를 논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유족 대표단이 꾸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1시간 반 만에 불발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유족 관계자가 이 회사 측 사측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한 차례 이제 만남을 거부를 해서 그 부분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유족과의 만남이 좀 늦어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가 조금 전에도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 이제 유족들을 만나서 무릎 꿇고 또 사죄하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었거든요. 이에 반해서 변호인단을 너무 호화롭게 꾸린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앤장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로펌으로 불리는 곳인데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아리셀 측에서는 유족들에게 보상에 더 집중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아리셀 측 같은 경우는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지금 입건된 사람이 있고요. 예. 네. 앞으로도 이제 형사적인 책임이라든지 민사적인 배상 문제가 이제 많이 얽혀 있을 거라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변호사 자체를 선임한 것 자체는 사실은 문제는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변호인이 선임이 되어서 지금까지 한 이 업무를 보면 사실 보상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직접적으로 한 부분 나타난 부분은 없거든요. 예. 압수수색 과정에 입회하거나 이런 부분이 사실은 알려졌는데 그게 과연 이제 사측에서 말하는 것처럼 보상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의아한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변호사들 같은 경우는 형사 문제에 있어서 보상과 관련해서 선임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때 이제 변호사가 하는 업무는 이제 피해자 측을 만나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듣고 보상 문제를 합의하거나 이런 업무를 하는데 사실상 그런 업무보다는 지금 뭐 압수수색 과정에 입회하거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일각에서 이는 비판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비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이제 김앤장이라는 이 로펌의 이 수임료는 이제 뭐 사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렇게 고액의 수임료를 지출하면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보다 그 돈을 아껴서 오히려 그 유족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도 사실 뭐 나올 수 있는 비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네. 의도성, 목적성에 대한 의구심이 일고 있는 건 분명히 네, 보이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선임된 변호인들이 압수수색을 진행할 당시에도 현장에 입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또 앞으로 수사 과정에 전반에 참여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변호인들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앞으로 있을 법적 쟁점은 뭘지 좀 짚어보죠.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법적 분쟁이 굉장히 이제 많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지금 관련자 5명이 업무상 과실치사로 입건이 되었고요. 예. 사실 업무상 과실치사죄보다 사실 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와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입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는 2022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 법정형이 1년 이상부터 30년까지 선고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리셀 측에서는 사실 이 부분을 방어해야 되는 부분이 사실 클 것 같아서 과연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을 정도로 이 사측에서 이런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쟁점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또 하나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부분이 이제 불법 파견 문제거든요. 처음에 이제 인력을 파견했던 업체 같은 경우는
도급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오히려 불법 파견이었다고 인정하는 상황이고 아릴세 측에서는 불법 파견이 아니라 적법한 도급 계약이었다. 그러니까 예. 즉 도급 계약이냐 불법 파견이냐의 차이는 이 근로자들에게 누가 업무 지시를 했느냐거든요. 누가 업무 지시를 했느냐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이 사용자가 누구인지가 밝혀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책임의 이제 책임 주체도 사실은 나뉘는 부분이라서 이 불법 파견 부분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쟁점일 것 같은데요. 근데 만약에 불법 파견이라고 했다라고 하면 이것 또한 이제 징역 3년 이하의 처벌에 처해질 수 있는 이 형사 책임 을 지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변호인들 같은 경우는 이런 형사적인 부분, 앞으로 쟁점이 될 부분, 이 부분을 방어하는데 뭐 총력을 다할 것 같습니다. 네, 법적 쟁점들 좀 짚어주셨고 예. 한편 아리셀 화정 공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5년 동안 산업안전감독이나 점검을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리튬 같은 경우가 고위험 물질이기 때문에 안전감독을 점검을 더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당국에선 너무 안일했던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굉장히 좀 충격적인 사안이긴 네. 한데요. 일단 왜냐하면 노동부 같은 경우는요, 매년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뭐 물질을 다룬다거나 아니면 기계를 다룬다거나 하는 그 사업장을 선별을 해서 매년 이런 산업 안전 감독과 점검 지시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5년간 이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건 사실은 좀 충격적이긴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리튬 점지 같은 경우 굉장히 화재 발생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어느 작업장보다도 이런 안전이라든지 유해 위험 물질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이 이제 관계 당국이 관리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사실은 이 사고 발생에 있어서 이 아리셀 측의 과실뿐만 아니라 혹시 이 관계 당국의 직무유기도 같이 뭐 연관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부분도 사실은 한번 살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보상에 집중하려고 김앤장에 맡겼다는 입장을 냈었는데 유가족과 어떤 부상자에 대한 보상에 좀 집중이 돼야겠습니다. 다음 주제 만나보죠. 자, 저희가 어제도 헌재 판단을 앞두고 다뤄봤던 내용이었는데요. 친족 상돌의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 불합치 판단이 나오면서 파장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헌재가 이번 결정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부터 좀 짚어볼까요?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네. 첫 번째는 가족의 재산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제 농경 중심이고 대가족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가족의 재산이 나의 재산이고 사실 나의 재산과 가족의 재산이 크게 구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국가가 형벌권을 관여하지 않는 게 사실 옳다라는 취지였는데 네. 요즘은 사실은 다 핵가족화가 되고 있고 심지어 1인 가족도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족의 재산과 나의 재산이 철저히 분리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란 이유로 이런 재산 범죄를 처벌하지 못하는 거는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라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이 경제 범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피해 액수에 따라서 이 처벌 수위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뭐 특히 50억 원이 넘는 횡령이나 뭐 이런 사기가 이루어졌을 때는 사실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굉장히 중형이거든요. 네. 이런 중범죄에 대해서도 단순히 친족 관계에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형을 면제하는 거는 이건 너무나 부당하다. 이런 부분을 헌재는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헌재에서 이제 불합치 판단이 나오면서 어제 이제 심리에 올랐던 사례들, 사건들도 좀 조명이 되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문제가 되었던 사건 같은 경우는 치매 노모를 이제 돌보던 아들이 횡령한 사건인데요. 이게 치매 노모를 돌보는 아들이 어머님 이름으로 나오는 이런 예금 계좌를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사망하자 이 부분을 본인이 이제 자신의 재산인 것처럼 이렇게 사용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사실을 알고 딸이 이 아들을 이제 횡령죄로 고소를 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없다라고 해서 불기소의 결정이 나온 것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의붓 아버지, 사실 혈연 관계가 얽히지 않은 아버지인데 이 횡령을 저질렀다라고 해서 이 자녀가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불기소 처분된 사례가 있었는데 헌재는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이번 헌재 판단으로 가장 주목받게 된 게 이제 여러 기사라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앞서 박송 씨의 그 친형과의 재산 관련 분쟁 과정에서 박송 씨의 아버지죠. 그분이 이제 검찰 조사에서 내가 횡령했다 자백을 하면서 이 친족 상도례를 좀 악용한 게 아니냐 비판이 일었는데 이번 판결로 박송 씨의 부친에 대한 처벌
근데 기사 나온 바에 따르면 어렵다고 하는데요. 이유가 뭔지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 지금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잖아요. 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형사와 관련해서는 소급 적용되는 경우가 언제냐면 처벌을 안 해야 되는데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는 이제 처벌을 하지 않도록 하는 거는 경우에는 예전에 처벌을 했던 사람이라든지 이제 앞으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 소급 적용이 다 가능합니다. 그건 되는데. 네, 근데 반대로 불처벌에 대해서 이제 헌법 불합치가 나오거나 위헌이 나와서 앞으로는 처벌을 해라라는 취지인 경우에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지적한 부분은 처벌을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불처벌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 같은 경우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 사안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형법에 어떠한 원리가 있냐면 행위시법에 따른다. 그러니까 이 내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 적용되는 행위시의 법에 따라서 처벌이 되도록 한다라는 건데 이 박수용 아버지가 만약에 횡령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이 친족상돌의 조항이 유효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네,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최근에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박세리 희망재단 이사장의 부친 처벌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세리 씨 본인이 아닌 이제 재단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 경우는 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네, 이 경우도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친족상돌의 규정과는 사실은 조금 사안이 다른 사안입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피해자가 박세리 선수가 아니라 네. 박세리 선수가 운영하는 재단이고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결국에는 피해자와 이 가해자의 관계가 이 친족이 아니라는 부분 때문에 애초에 적용될 수 없는 사안이고요. 두 번째는 경제범죄가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이 재단에서 고소한 사건 같은 경우는 이 죄명이 사문서 위조죄와 동행사죄거든요. 네. 근데 친족상도례라는 건 적용되는 게 뭐 절도나 횡령이나 사기나 이런 경제범죄에서만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박세리 선수의 사안 같은 경우는 경제범죄도 아니고 그리고 친족관계도 이제 재단과 아버지인 친족관계도 아니기 때문에 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사례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당장에 이제 친족상도례가 중지가 되면서 그동안 참아왔던 가족 간 고소가 이제 크게 늘어날 거다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역시 뭐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할 거다는 전망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향후 가족 간 재산 범죄에 어떤 미칠 파장도 정리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많은 이제 가족 간의 이제 고소 고발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실무상에서 가족 간의 횡령이라든지 사기라든지 절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고소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고소를 해도 이 형이 면제가 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사기관의 사실은 뭐 본 역할은 기소를 해서 처벌을 이끌어내는 게 사실은 맞는 건데 어차피 기소를 해서 재판에 넘겨도 이 형 면제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굳이 이 노동력과 이 수사를 이 인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고소 고발을 하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소 고발을 하려고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수사기관에서 만류를 하는 경우도 있고 고소 고발을 해도 사실 실질적으로 적극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피해자 측에서도 이거는 어차피 고소를 해도 처벌받지 못한다라는 걸 알아서 그냥 참고 인내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제 이런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뭐 사실 실무상에서 곪고 있던 이런 가족 간의 경제 범죄에 대한 고소 고발이 앞으로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사건 내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구에서 불거진 사건인데요.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이제 치킨집에서 갑질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 구청장이 직접 사과를 했는데 갑자기 해당 공무원들을 고발을 했거든요. 뭐 어떤 사건이고 어떤 이유 때문이죠? 네, 뭐 이 사건은 언론에서도 많이 이제 보도가 되었던 사건이라서 그랬었죠. 아실 텐데요.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 공무원들이 이 치킨집에 가서 막 항의를 하면서 뭐 문 닫게 해주겠다, 내가 공무원인 걸 모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협박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업주가 이미 고소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근데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대구 중구청에서 사안을 인지를 하고 관계자들을 조사를 해봤는데 관계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혐의를 부인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계자들의 이제 이 담당 공무원들의 이 진술에 따르면 예. 자신들은 뭐 내가 공무원인데 여기 이 치킨집 문 닫게 해주겠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 오히려 여성업주가 뒤에서 욕을 하길래 그런 식으로 장사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을 했을 뿐이지 네. 내가 뭐 문 닫게 해준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
중구청 자체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구청 입장에서는 이렇게 당사자들 사이의 진술이 엇갈리다 보니까 양측의 주장이 너무 달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수사기관에 맡겨서 공정한 이 수사를 받고 이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징계 조치를 하겠다라는 입장으로 고발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보니까 이게 현장에 있었던 공무원이 모두 4명이었는데 대구 중구청이 고발을 한 건 공무원 2명이지 않습니까? 이유는 어떤 거죠? 네, 그 치킨집 업주도 사실은 형사 고소를 했는데 2명만 고소를 했거든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치킨집에 방문을 했던 공무원은 4명인데 그중에 1명은 그 사건이 벌어질 당시에 어떤 물건을 사러 나간다고 해서 이 자리를 비웠던 사람이라서 없었고. 사실 애초에 이 관련이 없는 사람이고요. 네. 나머지 1명은 그 2명이 이런 뭐 협박을 하거나 이런 행패를 부리는 상황에서 만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혐의가 있다고 보여지는 사람은 이제 4명 중에 2명이기 때문에 뭐 피해자의 고소도 2명을 상대로 했고 이 중구청의 고발도 2명을 상대로 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만류 얘기하셨는데 궁금한 건데 만약에 그 행동을 할 때 옆에서 가만히 있으면 방관하면 그것도 좀 처벌이 되는 거예요? 사실 방관 자체로는 사실은 어렵고요. 근데 방관이다 보는 방조에 가까우면 이제 방조죄로 처벌될 수가 있는데요. 방조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만류하지 않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면 뭐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용이하게 의도성이 있어야 해줬다라든지 되는 거군요. 아니면 거들었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는 경우는 방조죄로 처벌할 수가 있는데 단순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말리지 않았다라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보니까 고발을 이유로 징계가 미뤄지면서 해당 공무원들이 지금 여전히 정상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놓고 이제 뭔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징계를 미루려고 이 뒷북 고발한 게 아니냐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봐야겠습니까? 사실 이 부분이 요즘에 많이 이루어지는 행태긴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가공무원 관련된 징계 규정에 따르면은 형사 사건과 연루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이 징계는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위험 부담을 이제 그 징계권자가 지기 싫으니까 뭐 나중에 행정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형사 판결이 나는 걸 보고 이제 징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뭐 문 닫게 해주겠다 이런 부분이 과연 정말 그런 진술을 했는지 그런 뭐 협박이 있었는지와 별도로 예. 남아있는 영상만 봐도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위반이라는 걸 볼 수 있는 정황이 되게 많거든요. 뭐 예를 네. 들면 그냥 업장에 와가지고 맥주를 마시다가 바닥에 버리는 장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되게 문제 있는 행위거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또 언론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사안이 문제가 되니까 이게 해당 공무원들이 치킨집을 다시 찾아가서 사과하는 장면에 대한 CCTV가 보여줬는데 이 CCTV를 봤을 때는 사과한다라는 자세라기보다는 이게 팔짱을 끼고 하는 거 보면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사과인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이게 뭐 이런 정황만 봤을 때도 그리고 이런 무리를 일으켰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사실은 징계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네. 이런 부분을 조금 좀 소극적으로 대처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치킨집 갑질 논란에 이어서 대구 중구청의 산하기관 직원들도 논란에 휩싸였거든요. 보니까 시간의 근무 수당을 과도하게 청구한 사실이 덧발이 된 건데 이런 뭐 사건들을 봤을 때 공무원에 대한 감사나 뭐 복무 규정을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대구 중구청 산하기관인 이 도심재생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네. 봉산문화회관에서 발생한 건데요. 뭐 일부 직원 같은 경우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초과 근무 수당을 굉장히 많이 청구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 직원 같은 경우는 전체 급여의 23%가 초과 수당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이거에 관련해서 사실은 뭐 공무원의 이제 부당 수당이라든지 부당 청구에 대해서는 계속 사실 지속적인 논란이 이루어져서 사실은 몇 년 전에 공무원 징계 규칙이 사실은 개정된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이상의 초과 수당을 뭐 청구한 게 밝혀졌을 때는 사실은 뭐 최소 정직부터 강등 해임 그리고 뭐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은 만들어졌는데 과연 실무상에서 이게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느냐 이 부분 좀 다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조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